네. 그러면 GS 1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꼭 원하시는 바 잘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해가 넘어갔죠. 그래서 2025년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연기 공부하실 때랑 또 일기 공부할 때랑 또 이제 느낌이 많이 다르시죠. 이제 당해년도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긴장감이나 이런 것도 더 이제 좀 바짝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기부터는 여러분들이 더 좀 더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연기 때보다는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는 아니죠. 어쨌든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막판에 더 열심히 하긴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일기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 이제 하루하루 충실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인사노무 관리도 이제 우리가 연기에 이어서 이제 일기도 진행을 하는데, 일기는 이제 연기랑은 좀 다르게 이제 교재가 바뀌죠. 그렇죠? 교재가 바뀌어서 이제 그 신인사 관리 서브 노트 교재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 동안에는 박경 교수님 책을 좀 꼼꼼히 보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들의 어떤 서술이라던가 뭐 그런 내용에 대한 체계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조금 여러분들 연결해 보면서 생각해 보는 그러한 형태로 좀 공부를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기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보면서 스스로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배웠던 것들과 연계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볼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뭐 일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우리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쓰는 이제 2기, 3기는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교과서의 내용들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 때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좀 이해의 바탕을 두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작년에 GS 연기를 끝냈고 이제 GS 1기, 그다음에 이제 GS 2기랑 이제 GS 보통 이제 3기, 뭐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커리큘럼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GS 연기 때는 항상 강조했지만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이때는 암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책의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는 방향으로 고민도 해보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인사노무 관리 과목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는 이제 박경 교수님 책으로 이제 교과서 위주로 봤었죠. 그래서 신인사 관리 책을 위주로 해서 쭉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 시기에는 우리가 기본 이론들을 이제 배우는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본 이론들을 배웠고, 그러면 이제 일기 때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마찬가지긴 합니다. 기본 이론에 플러스 이제 심화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심화가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제 일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박경 교수님 책에 없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 때 박경 교수님 책을 봤지만 그 말씀드렸지만 박경 교수님 책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다른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데, 다른 교재에 있는데 없는 내용들, 빠진 내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일기 때는 이제 요 심화 관련된 우리가 내용들로 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기 때는 이제 모의고사를 좀 본격적으로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 계획표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한 모의고사가 한 5번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모의고사를 어떻게 출제할까 좀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는 이제 일기 때는 모의고사를 보긴 보되 뭐 우리가 100점짜리 풀로 보게 되면 사실 그 하루를 너무 이제 그 강의나 이런 거에 있을 때 진도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너무 좀 낭비하는 느낌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모의고사 보면 50점짜리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25점짜리를 해서 2문제 정도 출제를 하거나 간혹 이제 50점짜리 통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일기 때부터 볼 겁니다. 우리가 연기 때는 이제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쓰는 거를 이제 연습을 했었고, 그때 이제 쓰는 연습을 조금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대로 답안의 형식을 갖춰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물어본 25점짜리나 50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목차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연습을 이때 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 내용들로 일기를 좀 구성할 거고요. 이제 뭐 어차피 2기, 3기 넘어가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때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메인이죠. 그렇죠? 이때는 실전 모의고사가 메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거의 뭐 모의고사 보고 거기에 대한 거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좀 정리나 이런 것들 하는 위주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들이 다 이제 쓰는데 이제 그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기 때까지가 여러분들이 좀 책을 진득하게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생각도 좀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때 가면은 이제 모의고사 보고 이제 그거 복습하고 뭐 이제 감옥 돌아가면은 사실 정신도 없고 마음도 굉장히 쫓기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뭐 진득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쫓기면은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암기하는데 이제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암기를 해서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좋은 답안을 쓰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시기다. 그래서 일기 때까지 여러분들이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런데 시간을 좀 투자하셔도 된다. 그렇죠?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S 1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커스가 이제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이제 뭐 다 갖고 계시겠지만 신인사 관리 서브 노트라고 해서 박경 교수님 책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박경 교수님 책을 1기 때, 연기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경 교수님 목차대로 그대로 내용들을 요약하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박스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압축을 해서 두껍지 않게 혹은 이제 내용을 너무 많이 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어쨌든 나중에 압축된 형태로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너무 두껍거나 양이 많으면 그걸 또 쳐내서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 마지막에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보러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금 압축해서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고요. 대신에 이제 빠진 건 없어야 되니까 최대한 이제 박경 교수님 책에 없지만 다른 책에는 있고 그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빠지지 않게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박경 교수님의 신인사 관리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신인사 관리 책을 연기 때 보셨던 분들은 그냥 똑같이 한 해도 더 하는 느낌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내용을 이해가 안 가시면 신인사 관리 책의 해당 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 내용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완해 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의 자체는 우리가 신인사 관리 요 서브노트 가지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의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지금 오프라인에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에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강의 계획서상에 이제 메일 주소가 있죠? 그죠? 뭐, 있지만 한번 써드리면. 그죠? 요 메일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바로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 모의고사를 본인이 이제 써봤다라고 해서 첨삭을 받아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뭐 사진을 찍으시든 아니면 스캔을 해서 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첨삭해서 다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도 꼭 이렇게 치러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강의 계획서 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11회 차고 중간중간, 그러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제 3회 차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있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아마 이제 50점짜리로 이렇게 치르게 될 거고, 이 모의고사 있는 날은 이제 2시부터 이제 뭐 3시까지 있는 모의고사를 보고 그 뒤에 이제 관련된 내용도 해설 드리고 이제 강의 진행하는 형식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제 배운 범위에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이제 전범위로 출제하기에는 좀 이르기 때문에 배운 데까지 해서 중요한 문제 혹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위주로 해서 모의고사를 내용을 출제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꼭 모의고사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2차는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모의고사 문제 받고 이제 안 쓰거나 항상 그렇죠. 뭐 강의를 해보면 초반에는 다 내요. 다 많이 냅니다. 초반에는 다들 많이 내요. 쓰고. 그러면 갈수록 이제 내시는 양이 줄죠. 내시는 분들이 줄어요. 그렇죠? 저야 뭐 내시는 분들이 줄이면 제가 직접 첨삭을 하니까 이 첨삭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렇죠? 주시면 좋기는 하지만 시간이 절약되니까 근데 조금 안타깝죠. 그렇죠? 왜냐하면 꾸준히 써 보셔야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이 되는 거고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느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귀찮다고 혹은 모르겠다라고 해서 안 쓰시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꼭
실전처럼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기 때까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오픈북으로 보셔도 됩니다. 일기 때까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쓰는 게. 그렇죠? 그래서 뭐 두 문제 중에 내가 한 문제는 도저히 못 쓸 것 같아. 그러면 한 문제라도 제대로 완성해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쓰다가 말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두 문제가 있을 때 한 문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된 형태로 여러분이 써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쓰다가 모르겠어 중간에 멈추거나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두 문제를 다 쓰는 게 그렇죠. 주어진 시간 내에 뭐 제일 베스트지만 뭐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죠. 뭐 글씨 쓰는 속도가 아직은 느려서 아니면 공부가 좀 덜 돼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분이라면 한 문제라도 혹은 더 그러면 오픈북을 하셔라도 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자꾸만 이렇게 뭐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현출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현출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제 1기, 2기 넘어가면 계속 봤던 내용을 또 보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그거를 막상 어떠한 내용에 적어내라고 하면 이 사람마다 그 출력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점수를 받기 때문에 답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걸 현출을 못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는 여러분이 출력하는 연습은 계속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일기 때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모의고사가 우리가 한 5번 정도 있는데 꼭 다 이렇게 써보시고 첨삭도 받아보시고 뭐 잘못된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서 이제 2기, 3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열심히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바로 진도를 나가 보면은 이제 10일에다 보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해서 진도가 이제 쫓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때는 본의 아니게 이제 한번 보강을 했는데 최대한 이제 보강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바로 진도를 나가면 자,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 형성 배경이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항상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관리 이게 텀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그때 이제 뭐 어떤 부분을 공부를 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오랜만에 보시니까 가물가물하실 수 있죠. 그렇죠? 가물가물. 그래서 뭔가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HRM이라는 거, 인사도 우리 관리라는 거는 뭐예요?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리다. 그렇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기억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우리가 인사관리라는 거는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고 조직이 어쨌든 사업을 하고 돌아가려면 뭐예요? 직무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직무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람만 있어서도 안 돼요. 뭐 직무가 있어. 근데 그걸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있는데 줄 일이 없어. 왜 놀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조직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돌아가려면 직무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이 둘을 잘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인사관리의 시작인 건데 결국은 이러한 직무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 그게 이제 인사관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사관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HRM이라는 거는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직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내용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제 직무 관리인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직무 관리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셔야겠죠, 그렇죠? 직무 관리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 직무 설계라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의 내용들을 밝히는 직무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밝혀진 직무들의 뭘 평가하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으로서 직무 평가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 때는 이제 이런 직무 관리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직무가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한 직무를 관리하는 내용으로서 설계, 분석,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죠.
이 중에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 직무 설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이론적이나 혹은 요거와 관련된 뭐 트렌드 이슈와 관련된 것도 많은 내용이 있고 출제도 여기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 설계에 대한 것들 기본적으로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직무에는 우리가 하나의 직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직무에는 수직적인 측면이 있고 수평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수직적인 측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 직무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수평적인 범위는 과업의 종류와 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직무를 디자인할 때 얘에게 얼마나 이 직무에 얼마나 많은 과업의 종류와 수를 넣어줄 건지 빼줄 건지 아니면 그 직무에 얼마나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줄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게 바로 직무 설계인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직무 설계가 있고 그러면 이런 직무 설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쭉 뭐 머릿속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차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직무 설계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현대적 직무 설계로 얘기되는 것들로 넘어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 직무 설계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직무 전문화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대적 직무 설계에서 내용은 이제 직무 확대화입니다. 직무 확대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무 전문화라는 거는 뭐 오늘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론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뭐야 기계적 접근의 베이스를 둔 거죠. 그러니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베이스를 둬서 직무를 어떻게 해요? 축소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업을 강조해서 과업의 종류와 수를 줄이고 권한과 책임을 줄여서 우리가 직무의 영역을 축소하는 방식이 이러한 직무 전문화였던 거고 이제 그러한 전문화가 가져온 공헌이 뭐였어요? 우리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어떤 생산의 증대를 가져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러한 전문화가 분명히 산업 발전,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한 데는 분명히 큰 일조를 했지만 단점이 뭐였어요? 문제점이 이제 이 사람을 기계처럼 취급을 하게 되고 그거를 어떤 만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하나 기계처럼 되는 어떤 인간 소외 현상, 노동 소외 현상이 발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회 현상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현대적 직무 설계로 넘어오는데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근거로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윤 이론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직무 특성 모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기 시스템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백그라운드가 되면서 뭐예요? 현대적 직무 설계로 이제 직무 확대화, 권한과 책임을 늘리고 과업의 종류와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직무 확대가 이루어졌고 다들 아시겠지만 직무 확대화는 이제 5개의 모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5가지는 이제 뭐 앞으로 배우겠지만 기억을 하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 내용들이 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직무 분석이나 평가나 다 이거는 뭐야? 테크닉적인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분석할 건데라고 했을 때 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수집 방법에 대한 내용들. 그렇죠? 그다음에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분류할 건데 이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결과물로서 직무 기술서나 명세서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평가는 어떻게 평가할 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직무 관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관리는 뭐예요? 확보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발, 평가 그다음에 보상, 유지, 방출까지죠. 그렇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인 개별 기능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울 것들, 그러니까 내용들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평가와 보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개별 기능 중에서 탑3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특이하게 우리가 노무사 시험이다 보니까 유지 파트에서 뭐가 있어요? 노사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제일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뭐 이제 덜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출제도 많이 되고 관련된 뭐 이슈나 트렌드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요 네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 쓰실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고 여기는 항상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항상 잘 봐두시고 이해를 충분히 해서 여러분들이 쓸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구조인 거고 우리가 지난 GS 연기 때 이제 요거를 다 봤던 거죠. 그렇죠? 다 봤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에서 본 내용들 외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일기 때는 이제 이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각각의 파트에서 이제 그 박경규 교수님 책 다루지 않았던 이제 뭐 제도라던가 뭐 새로운 트렌드라던가 빠진 부분들을 이제 연기 때 다루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보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인 내용들을 좀 보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볼 내용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로서 인사노무 관련된 기본적 이론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단어 한 단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기능마다 지금은 전체를 이렇게 빠르게 봤지만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계속 보면 확보로 들어가면 확보에 뭐가 있지? 제목이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 확보에 뭐가 있지? 확보에 인력 계획이 있고 모집이 있고 선발이 있고 그러면 인력 계획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이 어떤 아웃라인처럼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구조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보나 뭐 개발, 평가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평가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배웠던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구조화 시켜 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릴 때 그 구조화된 거 안에 내용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제. 지금 시기는 그때 우리가 한참 계속 이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구조화했던 것들, 항상 단원마다 이제 그 특유의 프레임워크 같이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라도 머릿속에 넣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방을 채우듯이 하나하나씩 컨텐츠들 채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일기 때는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처음에 딱 폈을 때 바로 책을 보지 마시고 이 단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보를 지금 본다. 그러면 확보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었는지를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신 다음에 책을 보세요. 바로 보지 마시고 항상. 그리고 그려보고 여기에 확보가 이런 내용이 있고 제목만이라도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러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서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뭔가 인사노무 관리할 때 뭔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막 머릿속에 뭐가 이것저것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인사노무 관리 특히 이 자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둥둥둥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다녀요.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뭐 막 이렇게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합이 안 돼요, 조합이. 다 개별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체계화나 구조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쓰는 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파트를 단문으로 냈을 때 그거를 뭐 외운 대로 디테일하게 쓸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조금 꼬아서 내거나 어떠한 이제 이슈나 이런 거 붙여서 내면은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운 거 쓰고 나오고 교수님들의 강평에 외운 듯한 답안 뭐 이런 거 쓴다고 이제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관리할 때 항상 처음에는 전체의 그 해당 단원에 대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쭉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자꾸 머릿속에 넣어 두셔 먼저 한번 그려 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책을 자꾸 읽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내용들 인사관리 중요성에 대한 건데 뭐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는 거죠. 여러분은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경영에서 인사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지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이든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냥 이런 뉘앙스로 주장을 과감하게 하셔도 됩니다. 다 필요 없고 인사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주장을 하셔도 전혀 문제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사관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쭉 보면은 인사관리에 대해서 개념, 그다음에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이먼의 얘기라던가 뭐 오일리아 페이퍼의 히든밸리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자원 기반 관점은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원 기반 관점. 그렇죠? 이미 기출이 되긴 했지만 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에요. 왜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원 기반 이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럼 얘가 왜 중요하나요? 우리가 왜 얘를 이렇게 자세히 배울까요? 내용들을 시험에도 나오고.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뭐야?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떤 인적 자원 관리라고 그랬어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 혹은 오늘날의 어떤 이제 대세가 된 배경에는 이 자원 기반 이론이 베이스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접근 이거 배울 때 뭐가 나와요? 자원 기반 관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야말로 뭐예요?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먼저 뭐 자원 기반 관점에서 제시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그런 자원의 특징이 막 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이호 모형 혹은 불인 모형, 불이유 모형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렇죠? 뭐 가치가 있고 대체가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기업의 어떤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데 우리가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봤더니 뭐예요? 인적 자원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적 자원이 실제로 기업에 가져다 주는 역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이제 이러한 인적 자원 관리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관점. 그러니까 옛날엔 비용으로 봤죠. 옛날엔 인적 자원이라는 걸 비용으로 봤는데 이 관점이 들어서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되면서 뭐예요? 이제 자본 이런 관점으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교육 훈련을 시켜서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고, 그러면서 교육 훈련도 중요해지고 뭐 역량의 개발도 중요해지고 그런 것들이 쭉 이 뒤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원 기반 관점이 오늘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론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원 기반 관점에 대한 것들 한번 이렇게 눈여겨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경영학과 인사관리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그 박스에 보면은 이제 밸류 체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제 경영학에서 이제 많이 특히 전략 경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있던 가치 사슬, 밸류 체인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업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가를 과정적으로 이제 도식화한 거죠. 분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뭐 A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버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러한 마진을 창출하는,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쭉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원자재를 사고 그 원자재를 입고를 시켜서 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켜서 고객에게 팔고, 이러한 전 과정을 가치사슬 분석이라고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밸류체인 분석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밸류체인 분석을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밸류체인에 따른 분석에 따르면 기업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 활동이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밸류체인 분석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뭐 이윤 혹은 이제 가치 창출을 이렇게 하는 과정을 쭉 이제 이러한 뭐 단계를 거쳐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만 보면 모든 회사는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돈을 버는 데 있어. 기업이 뭐 제조를 하든 서비스를 하든 뭘 하든 돈을 버는 본원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본원적 활동. 그러니까 돈을 버는 활동. 그러니까 왜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이다. 그러면은 생산품을 원자재를 뭐에서 원자재를 사와야겠죠. 그래서 원자재를 우리가 구매해서 뭐 공장에 입고시키고, 공장에서 이제 뭐 제조를 해서 가공을 해서 그거를 유통시켜서 팔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본원적인 활동이에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본원적 활동, 본원적 기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거 외에 이런 본원적인 활동, 돈을 버는 활동을 서포트해 주는 활동들도 기업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원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원 활동 혹은 지원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R&D를 한다던가 뭐 재무적인 걸 한다던가 하는데 그 중에 뭐예요? HRA라는 게 바로 이러한 지원 활동 중에 대표적인 활동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돈을 버는 데 있어 뭐예요? 뭐 원자재를 사고 뭐 원자재를 입고하고 가공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 뭐예요? 직무가 있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뭐예요? 뽑고 돈 주고 평가하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원적인 활동에 필요한 직무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HR이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HR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원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시면 뭐예요? 운영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 활동이라는 게 이제 본원적 기능, 본원적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뭐 해석에 따라서 뭐 프라이머리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라고도 하는데 뭐 운영 활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본원적 활동, 본원적 기능 뭐 해석마다 다양해요. 어쨌든 돈 버는 활동이에요. 돈 버는 활동 이게 메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메인 기능들, 돈 버는 활동들, 본원적인 활동들을 지원하는 거기에 보시면 지원 활동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서포팅 액티비티, 서포팅 뭐 펑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원 활동인데 거기에 보시면 회색으로 이제 표시가 된 것처럼 인적 자원 관리 우리 HRM이라는 거는 바로 이러한 지원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HRM을 한다는 거는 본원적인 활동이 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필요한 직무 사람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활동이다. 그 정도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만 의미가 있고요. 뭐 이거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컨설팅을 하면 분석할 때,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현황을 분석할 때 그 밸류 체인 분석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직무 분석할 때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보들을 수집하잖아요. 그때 이제 회사 내부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밸류 체인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무를 어떻게 분류할 건지를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준을 잡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은 조직 체계를 잡을 때는 이러한 밸류 체인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직무 조직도나 혹은 거기에 따른 직무들이 이제 세분화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면 컨설팅 하실 때는 밸류 체인 분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수험에서는 뭐 인사 관리가 이러한 밸류 체인상 지원 활동에 해당한다. 딱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에서 이제 페이올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페이올에서 나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매니지먼트라는 우리 관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인사 관리, 뭐 개발 관리, 평가 관리 이런 표현들을 엄청 많이 쓰는데 그러면 도대체 관리, 매니지먼트라는 게 뭐냐라는 걸 했을 때 이 페이올이 정확하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 끝에 보죠.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행동을 관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다.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조직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그래서 페이올 자체는 이제 뭐예요? 5가지 단계를 얘기했어요.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죠? 요거를 3단계로 줄일 수도 있죠. 그렇죠? 계획한 다음에 슬래시. 그렇죠? 그다음에 조직 지휘 조정. 그래서 조정과 통제 사이에 슬래시. 그렇죠? 그래서 계획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PDS 관점에서 본다면 플랜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휘 조정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는 게 뭐예요? 두죠. 그렇죠? 그다음에 통제가 C죠. 그렇죠? 그래서 뭐 PDS로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란 뭐냐라고 개념적인 쓸 일이 있다 그러면 뭐 페이올의 정의대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다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다라고 써도 뭐 맞는 겁니다. 그렇죠?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두라는 거, 실행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어떤 뭐 조직하고 그다음에 뭐 지휘하고 그다음에 뭐 부서 간의 어떤 것들을 조율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세부적으로 쪼개면 이제 이런 5단계겠지만 크게 보면은 그냥 PDS로 여러분들이 쓰셔도 무방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분이 체크해 두시면 되는, 그래서 관리라는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정도. 그래서 앞단에서는 뭐 그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그렇죠? 뭐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기 때문에 그 내용 개념 정도만 뒤에서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의미 있는 것들이에요. 뭐 답안에 쓴다 그러면 활용과 가치가 있고 뒤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했을 때 의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11페이지에 있는 인사관리 발전,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재미로 보시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단계에 걸쳐서 발전되어 왔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민주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이제 12페이지에 있는 이론사죠. 그렇죠? 이론사. 그래서 우리가 앞단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관리의 이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론사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배우셨기 때문에 가볍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계적 접근, 그 다음에 인간 관계적 접근,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접근. 그래서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이제 기계적 접근은 이제 어떤 내용의 근거예요? 우리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렇죠? 그 다음에 인과계 접근은 메이어의 호송 공장 실험, 가장 대표적인 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략적 접근은 뭐예요? 자원 기반 이론, 그렇죠? 이 내용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메인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기계적 접근과 인과관계 접근, 어쨌든 이게 이론사고, 이론이라 그러면 뭔가를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성. 그게 뭐예요? 기계적 접근은 뭐였어요? 얘네는 생산성의 향상, 혹은 뭐 성과라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어떻게 하면은 공장의 생산성을, 효율성을 올릴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라고 했을 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제시한 거죠. 야, 과학 관리는 이렇게 하고 차등 성과급제하고 그다음에 직무 전문화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 뭐 성과, 효율성 다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그 공장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전에 테일러 시대 이전과 이후로 따진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테일러 시대 이전은 뭐예요? 주먹구구식이었단 말이에요. 주먹구구식 공장 관리. 그때 뭐 체계가 있었겠어요? 그냥 뭐 되면 사람 뽑고 뭐 필요하면 일 시키고 뭐 그런 거죠. 야, 네가 이 일도 좀 해.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뭐 뒤죽박죽 이런 식으로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던 테일러가 이제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확실히 이제 T성의 MBTI를 본다면 T일 텐데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거를 연구해서 어쨌든 체계적으로 만든 거고,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붙였어요? 과학적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과학적. 이게 반증을 하면 뭐예요? 이 당시는 어떻다는 거예요? 비과학적이었다는 거지. 이때는 체계도 없고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테일러가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바꿀 것인가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발표를 한 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과학적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합리적이고 뭔가 그런 체계적인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법이 이제 이런 과거의 주먹구식 공장 관리를 개선해서 이제 체계적인 어떤 공장 관리, 인사 관리,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경영하기 시작이 됐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체계, 특히 인사 관리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부분인 거고, 반면에 이제 인간관계 접근은 뭐예요? 추구하는 바가 우리가 구성원의 만족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성과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우리가 물리적인 작업 조건은 이렇게 하고 작업 관리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등등등 전문 얘기를 했지만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봤더니 성과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 그래요? 구성원의 심리 상태라는 거지.
구성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성원이 동기부여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오히려 그게 더 성과에 영향을 더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구성원들이 직무에 만족할 수 있고 조직에 만족할 수 있고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인간관계 접근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성공장 실험에 대한 뭐 4가지 실험들을 배우고 각각 거기서 이제 뭐 구성원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 영향을 주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인간관계 접근의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들어서 이제 뭐 국제화되고 이제 어떤 이제 경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면서 이제 전략적 접근이라는 게 등장했고 이 전략적 접근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추구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지겹게 많이 해야 될 조직 효과성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조직 목표 달성. 이게 조직 효과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풀어서 하면은 결국 전략 접근은 뭐예요? 다 필요 없고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든 자원들, 거기에 인적 자원까지 포함해서 뭐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정렬시키고 통합하고 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 무한의 어떤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자, 전쟁에 살아남자, 그러한 이제 주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 접근의 조직 효과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사관리 책을 보다 보면 모든 개념정이 앞에 뭐가 항상 붙어요?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이 말이 항상 가정목적어처럼 붙죠? 항상 보면은.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전략적 접근 하에서 전략적 인사관리인 거고 오늘날의 기업은 다 필요 없고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하면 어떻게 우리가 뭐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서 뭐 각각의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관리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사관리도 뭐예요? 우리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조직의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전략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기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직무를 디자인하고 직무를 관리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고 거기에 맞는 교육 훈련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통합적으로 온라인돼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조직 효과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메인의 내용인 거고 이걸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기계접근 추구하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특히 뭐예요? 우리가 HRM이라는 게 직무와 사람이 건데 두 인자인데 각각의 여기에 대한 얘네들이 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점이. 그렇죠? 그 관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차이. 그 차이가 왜 발생하고 어디에 근거했는지를 우리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간혹가다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출제된 게 전략적 접근에 대한 전략적 인사관리에서 우리가 불이호 모형 요거 쓰는 거 한번 나왔죠. 그렇죠? 그거 나왔고 그 전에는 우리가 그 호송공장 실험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인사관리에서 가장 밑바탕에 있는 이론적인 거예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뭐 하나의 내용이라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주춧돌처럼 밑바탕에 깔리는 아주 기저에 깔리는 기본적인 이론이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다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히스토리적으로 내용들을 기억해 두시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출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사관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저에 깔리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다.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면은 먼저 뭐예요? 기계적 접근이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형성 배경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형광펜이든 뭐 밑줄이든 하나 쭉 그어 두시고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내용인 거죠.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그래서 이 테일러가 실제로 이 사람도 관리자였죠. 철강회사 이런 데서 관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돼 보니까 회사가 그 직원들을 관리하는 모습이나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봤더니 못 참는 거죠. 개판인 거야.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막 근로자들이 조직적인 태업을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뭔가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하루에 이 정도 사람이라 그러면 한 10개는 만드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얘네가 막 7개, 막 한 6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태업하는 것 같아.
근로자들이. 근데 명확한 기준들이 없으면 6개 만드는 게 적정한 건지 10개 만드는 게 적정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응할 수도 없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조직적인 태업 그런 것들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테일러가 정립한 이제 과업 관리 원칙, 분용의 효용성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면서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테일러가 얘기한 과업 관리의 원칙은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적정한 하루의 성과 수준이에요. 과연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작업을 했을 때 하루에 몇 개를 만드는 게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과업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표준적인 작업 조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장이 필요하고 뭐 어떠한 작업 도구가 뭐 필요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조명의 밝기부터 해서 뭐 책상의 크기 뭐 이런 것들 등등 표준적인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다음에 성공에 대한 높은 보수 그 밑에다가 하나 써 두셔야죠. 차등적 성과급제, 차등 성과급제. 그 테일러가 얘기했던 차등 성과급제.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차등 성과급제. 우리가 보상에서 어디예요? 보상에서 집단 성과급에서 개인 성과급에서 그렇죠? 개인 성과급에서 우리가 뭐가 배웠어요? 거기서 테일러식 복류 성과급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차등 성과급제 하면 바로 우리가 성과급에서 배웠던 그렇죠? 거기서 개인 성과급에서 배웠던 것 중에 뭐예요? 개인 성과급 유형이 뭐 있어요? 단순 성과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테일러식 복류 성과급, 메릭식 복류 성과급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테일러식 복류 성과급. 테일러식 복류 성과급의 임률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 가압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임률을 적용하죠. 거기서 얘기하는 표준 가압량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 과학관리 원칙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적정한 하루의 성과 수준을 파악해서 그거를 표준 가압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면 너 더 많이 했구나. 더 성과를 높였으니까 너에게 더 보상을 줄게. 그래서 임률을 확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더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높은 보수 이걸 위해서 뭐예요? 테일러는 차등 성과급제를 얘기했던 거고 그 차등 성과급제가 여러분이 뒤에서 배운 그 테일러식 복류 성과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 배웠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뭐 차등 성과급제 나오면 끝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 그 밑에 보면은 그 박스에도 보면은 참고라고 돼서 박스에 보시면은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 차등 성과급제 있죠? 이게 얘기하는 게 테일러식 복류 성과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차등 성과급제 따로 뒤에서 성과급 배울 때 테일러식 복류 성과급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연결된 거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보시면서 같이 떠올려야 되는 거죠. 성공에 대한 높은 보수 이런 것들을 과학관리 원칙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수에 있어서도 차등 성과급제 특히 하루의 성과 수준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표준가압량 기준으로 해서 임률을 2개 적용하는 테일러식 복류 성과급이 나왔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요 파트에 대한 것들이 더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손실을 위한 뭐 시간 및 동작 연구, 차등 성과급 도구,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 내용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쵸? 다. 그래서 뭐 요 과학관리 원칙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과학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근거한 기계적 접근은 우리가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점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봤느냐라고 했을 때 직무는 어때요? 전문화죠. 그렇죠? 전문화에 동그라미 해 두셔야 되죠. 그렇죠? 전문화. 그 옆에다가 쓰면은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요? 전문화에서 가로치고 여러분들이 뭔가 쓴다 그러면 분업의 원리 강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테일러가 이런 전문화를 강조하고 직무 설계 방식으로서 직무 전문화를 이야기한 거는 아담 스미스의 분업의 원리를 끌고 들어와서 그거를 강조하고 그거를 실현하고자 한 거예요. 생산성 효율 이런 거 높이는 방안으로서 봤더니 분업의 원리가
그만한 게 없는 거죠. 왜? 아담스의 국부론에 보면은 핀 공장 사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인이 한 사람이 핀을 혼자서 뭐 제조하고 구부리고 만드는 걸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거를 공정을 쪼개서 몇 사람이 나눠서 했더니 생산량이 뭐 몇십 배, 몇백 배 뛰었다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아,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테일러는 안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분업의 원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무 관리나 혹은 인사 관리에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직무를 잘게 쪼개서 전문화, 단순화시켜서 분업을 시키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직무 설계에는 직무 전문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전문화는 분업의 원리를 강조하는 그러한 설계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에 있어서는 뭐 기계화, 그 다음에 표준화된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그렇죠? 특히 이제 표준화된 작업 조건 밑에 물리적 작업 조건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직무에 있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기계적 접근에서는 물리적인 작업 조건 얘기했듯이 뭐 이 공장에 지금 하는 작업실에 조명은 밝기가 어느 정도, 습도는 어느 정도, 몇 명이 일하는 게 적정, 이런 물리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최적화한 답을 찾으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형광등이 5개일 때보다 뭐 한 4개 정도일 때가 더 효율이 좋아. 그럼 뭐예요? 다 4개 만드는 거고 여기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10도일 때보다 뭐 15도일 때가 생산성이 좋아. 그러면 그 온도로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한 관점은 어땠어요? 생산의 한 요소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기계의 한 부품으로 취급하는 게 바로 이 기계적 접근에서의 하나의 관점이었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쓴다 그러면 뭐랑 연결해서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사람을 봤기 때문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노동소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계 취급하니까. 그러면 그 옆에다가 뭐 화살표를 하든 아니면 하든 노동소요 현상과 같이 여러분들이 매칭하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러면 노동소요 현상이라는 게 왜 생겼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계 접근 하에서는 인간을 생산의 한 요소, 기계 한 부품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뭐 인간은 없고 기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성은 말살되고 노동소의 현상, 인간소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 노동소의 인간소의 현상으로 이제 발현이 되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기계적 접근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런 걸 받아들이고 할 때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농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자조적으로 근로자들이 공장 가면 이제 작업복 갈아입죠. 그렇죠? 라커룸 같은 데서 막 그래서 작업복 할 때 그랬대잖아요. 작업복 갈아입을 때 머리도 두고 가라. 머리도 두고 가라. 그런 식의 얘기, 농담 쪽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들어가면 작업장 들어가면 뭐예요? 본인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면은 쉬지 않고 오는 제품을 뭐예요? 계속 단순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뭐 공장이든 혹은 직무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은 기계처럼 보이는 거죠. 야, 너 힘들어? 그러면 또 다른 애 갈아 껴. 이렇게 부품 갈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뭐 존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말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현상 뭐 이제 이런 것들로 더 비화됐던 게 이제 그러한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의 높은 대체성, 그렇죠? 원자재는 상품적인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니까 그냥 멀쩡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은 얘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계적 접근 하에서는 이 노동자, 근로자한테 뭐예요? 교육훈련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옆에다 쓴다 그러면 이러한 접근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뭐예요?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필요가 한 거죠. 그래서 교육훈련이 어떻게 보면 뭐 불필요한, 그러니까 이 당시는 초기에 입사를 하면 뭐예요? 오리엔테이션만 하면 끝인 거예요. 이건 이렇게 작업하고 이렇게 해. 그리고 끝. 뭐 중간에 얘의 어떤 뭐 기술이나 뭐 역량이나 지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교육훈련? 야, 그런 걸 왜 돈 들어가게 왜 해? 이제 이러한 이제 관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러한 높은 대체성, 기계처럼 보고 한 부분을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인사관리의 어떤 개별 기능 중에서 교육훈련 이런 것들은 고려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해진 게 어느 시점부터라 그랬어요? 중요한 게 전략적 접근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그 교육 훈련이라는 것들이 중요해지고, 아, 투자를 해서 돌아오는 게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동물. 그렇죠? 경제적 동물. 즉 뭐예요? 돈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본 거고, 요거와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봤던 차등성과급제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발생한 거죠. 돈 많이 주면 더 열심히 일할 거야. 그래서 차등성과급제, 예를 들어서 테일러십 복리성과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 표준과업량보다 내가 더 많이 하면 임률이 뛰니까 더 열심히 많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동기부여 될 거라는 게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동물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테일러가 차등성과급제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식 복리성과급제를.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직무와 사람에 대한 기계적 접근의 관점인 거고, 뭐 그 외에 참고로 봤을 때 이제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법의 이제 내용들로는 뭐 과학적 과업 관리와 직무 설계, 이제 그런 내용들, 이건 참고예요.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찾아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똑같아요. 뭐 표준 생산량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과업 관리 원칙을 정하고, 그걸 위해서 뭐 시간과 동작 연구.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직무 분석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일러가 실제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일하는 작업자들 옆에 서가지고 초시계로 쟀다고 하잖아요. 초시계로 재면서 뭐 이 작업 어떻게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재고 꼼꼼하게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 시키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논문 중에 그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삽질을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죠. 그것도 실제로 있는 정도로 굉장히 그런 거에 집중하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되죠. 관리인데 과학적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담한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도려봤을 때 어떻게 보면 뭐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죠.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말을.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과학적 선발과 훈련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주장을 했던 그거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등성과급제 뭐 그거는 밑줄 하나 그어놓으시면 되죠. 요 과학적 관리법에서 보상에 있어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차등성과급제는 이제 사람은 경제적 동물로 봤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사람은 돈을 더 주면 더 열심히 일해. 아, 그러면 성과에 따라서 차등을 준다 그러면 얘네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네.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차등성과급제를 했던 거고, 요게 뒤에 우리가 이제 보상 파트에서 성과급에서 배우는 테일러식 복리성과급이라는 걸로 등장한 거고, 그러한 테일러식 복리성과급이 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메릭식 복리성과급이 등장한 거죠. 임률 3개짜리가.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기능적 작업 감독자 제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항상 이런 이론은 여러분들이 공헌과 시사점, 그 다음에 비판 이런 것들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이론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얘네가 뭐 우리의 사회에 혹은 우리 학문에 어떤 공헌을 했지, 그 다음에 어떤 비판을 받지,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론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과학적 관리법 혹은 기계 접근의 가장 큰 공헌은 뭐예요?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높은 생산성 향상으로. 직무 전문화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생산성,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이 당시에 이제 이러한 관리가 시작이 되고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산업 발전에 큰 기여했다. 이거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공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적 인사관리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이론적 초선을 마련했다고 두 번째.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현대 인사관리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이론적 초석을 마련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이제 주먹구구식 공장관리나 인사관리 시스템화에서 이제 뭔가 좀 더 체계화된 것들이 제도적으로 등장하고 기준들이 설정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인사관리라는 것들이 발전을 하고 경영이 이제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반면 이제 비판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보시면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조직마다 처한 상황이 상이함에도 유일 최선의 조직 관리 방안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보편론적 함정에 빠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테일러의 생각은 뭐예요? 야, 이런 관리하면 다 생산성이면 이런 거 높일 수 있어.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회사가 뭐 제조냐, 서비스업이냐,
그 회사의 CEO의 마인드가 어떠냐,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등등등 변수가 굉장히 많죠. 그런 변수에 따라서 본다 그러면 얘 말대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가 좋으냐? 그건 사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테일러의 기계적 접근이나 과학적 관리법을 보면은 야, 직무 전문하고 이런 거 하면 다 돼. 이러한 이제 주장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보편론적인, 그러니까 어디든 적용하면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기능들이 있어. 이러한 관점으로 설명이 될 혹은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보편론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보편론이 뭐예요? 다 어디든 통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뭐 그 회사가 제조를 해도 뭘 만드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을 제조하는 회사랑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랑 다르죠. 그렇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조와 또 서비스는 다르고 그 서비스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하느냐 뭐 의료 서비스를 하느냐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적절한 조합을 찾아야 되는 건데 보편론 쪽은 뭐예요? 야, 그런 거 상관없이 이거는 어디든 다 쓸 수 있어. 그러한 주장인 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인사관리에서 크게 이제 보편론적인 견해가 있고 상황론적인 관점이 또 있어요. 그 보편론적인 관점은 뭐 어디든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 좋은 인사제도, 기능들이 있다. 그게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돼라는 게 보편론적인 관점인 반면에 아니다. 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야, 회사가 이 경영이라는 게 계속 기업이 사회와 어떤 주고받는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뭐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 구성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가장 적적한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게 상황론적인 관점인 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칫 이제 이런 보편론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이제 편의 비판이고 더 중요한 건 두 번째부터인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일에 대한 자긍심 상실, 인간소의 유발. 그래서 인간 없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인간 없는 조직. 그래서 요거 밑줄 하나 그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거는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판받는 혹은 나중에 이제 인간관계 접근이 나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큰 이제 하나의 계기인 거니까 일에 대한 자긍심 상실 그리고 인간소의 유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인간 없는 조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비꼬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은 있는데 회사마다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뭐야 다 기계처럼 취급받는 로봇이나 기계만 있다는 셈인 거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인간계 접근에서는 요거랑 반대로 얘기하죠. 조직 없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뭐 뒤에 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인간 조직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작업장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람은 뭐예요? 경제적 동물이라고 얘기했죠. 돈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해. 근데 어때요? 실제에서는 돈 많이 주는데도 뭐예요? 이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두거나. 그럼 그런 거는 설명이 안 돼요. 돈 많이 줬는데도 또 성과가 안 나. 그럴 수도 있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는 안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왜라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야, 네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고 돈을 많이 주면 동기부여에 대해서 열심히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데 야, 돈 많이 주더라도 떠나더라. 돈 많이 주는데 성과가 이전과 차이가 없더라.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계적 접근의 비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계 접근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요거 이제 인간계 접근 하도록 할게요.